운명극장 일부 재를 부르는 여인 1막 잿더미가 된 희생. 그녀의 이름은 김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먼지 쌓인 앨범 속 희미한 흔적일 뿐 누구도 그녀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16 친구들이 교복 치마를 날리며 웃음꽃을 피울 때 그녀는 남의 집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버거웠던 시절. 배고파 우는 어린 동생들의 밥그릇을 채우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운명의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22 쫓기듯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짐은 더 무겁고 가혹했습니다. 낮에는 노름으로 소일하고 밤이면 술에 취해 휘두르는 폭력. 그녀의 사주 명반에 선명히 새겨진 남편의 칼날이자 신을 겨누는 상관견관의 흉터는 그렇게 그녀의 젊은 날을 온통 시퍼런 멍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남편 대신, 자식 대신 그녀는 스스로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잠든 시간, 비릿한 소금기와 생선 내장이 뒤섞인 수산시장의 공기는 언제나 그녀의 하루를 가장 먼저 깨웠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면 살이 에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주문처럼 외우며 즐기고 모진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삼켜냈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돕는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힘을 빼앗아가는 형태로 자리한 그 재물은 평생을 피땀 흘려 벌어도 결국 남편의 노름빚과 자식의 학자금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서글픈 운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채워질수록 더 빠르게 비워지는 밑 빠진 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비린내 절었던 그녀의 손은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하나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하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희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친척들에게 머리 숙여 빌린 돈까지 보태 서울 변두리의 작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던 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건물을 장남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만이 평생을 바친 그녀의 희생에 대한 유일한 증표이자 늙고 병들었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험 증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만 그 보험이 휴지 조각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건물 월세도 오르고 했으니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어머니의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가게는 이달 말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었던 둘째 아들의 달려가 밤새 모은 눈물로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형도 다 생각이 있겠죠.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날 밤 정숙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평생을 바친 재산도, 그리고 삶의 이유마저도.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생선 상자 옆에 주저앉은 그녀는 텅 빈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것은 한 여인이 자신의 운명에게 던지는 가장 처절하고도 간절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막 운명의 속삭임. 절망은 소리가 없습니다. 눈물도 다 마르고 원망할 힘조차 없을 때 사람은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걷게 됩니다. 정숙은 며칠을 그렇게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는 법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을 의미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골목길 구석 비에 젖은 폐지를 덮고 가늘게 신음하고 있는 한 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굳은 비를 맞고 있는 저 노파의 모습에서 평생을 비바람 속에 서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아 노파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낸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보내는 작고 소박한 연민이었습니다. 율무차를 다 비운 노파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정숙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늙고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세월을 담은 듯 깊고 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노파가 마른 장작이 갈라지듯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쯧쯧, 평생을 남의 밭에다 자기 눈물을 걸음으로 뿌리고 살았구먼. 당신 그릇은 본래 거대한 바다를 담을 용왕의 옷그릇인데 어찌하여 썩은 웅덩이에 갇혀 스스로를 말리고 있는가.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노파가 마치 자신의 평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장부의 칼을 쥐고 태어나 평생 식모의 행주만 쥐고 살았으니 운명이 어찌 통곡하지 않겠는가. 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냅킨 한 장을 꺼내 정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암호와도 같은 세 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너의 눈물을 내려다보라. 2. 썩은 강물 자식은 바다로 흘려보내고 살아있는 바다 시장에서 황금을 건져라. 3. 용서는 가장 힘 있는 자의 무기다. 먼저 너의 힘부터 되찾아라. 정숙은 며칠 밤낮을 그 냅킨을 부적처럼 품고 잠 못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이상하게도 잠든 그녀의 의식 속을 파고들어 정숙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새벽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친 노파의 잠꼬대가 아니라 자신의 닫혀있던 운명을 열라는 하늘이 보낸 마지막 똥아줄임을. 바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을 맞이한 것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밤늦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언제나처럼 폭언이 날아왔고 언제나처럼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숙은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끝 하나만 더 대봐. 당신 인생 여기서 끝나는 수가 있어. 그녀의 사주를 평생 짓눌렀던 거대한 산 관성. 그녀를 억압하던 남편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그녀 스스로 처음으로 균열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말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집에는 더 이상 남편의 폭언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산막, 여왕의 귀환. 그날 이후 정숙의 하루는 더 이상 새벽 수산시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파가 남긴 첫 번째 계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너의 눈물을 내려다보라를 실행하기 위해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의 심장,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아들의 건물, 평생을 바쳤던 저 시장 바닥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을 삼켜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행위는 점차 그녀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 골목에 갇힌 피해자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전략가 김정숙으로 그녀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배자의 마음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계시석은 강물 자식은 바다로 흘려보내고 살아있는 바다 시장에서 황금을 건져라. 정숙은 썩은 강물인 자식들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평생을 함께했던 살아있는 바다, 즉 수산시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상인이 아니라 정보 수집가가 되었습니다. 새벽 경매장의 시세 흐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대한 상인들의 불안감, 냉동 수산물 업체의 동향. 40년간 그녀의 몸에 축적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살아있는 데이터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가능성 있는 수산업 펀드 하나를 골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 전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가장 치밀한 승부수였습니다. 하늘은 그녀의 승부수에 응답했습니다.
때마침 터진 국제적 이슈로 그녀가 투자한 펀드는 불과 몇 달 만에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계시. 용서는 가장 힘 있는 자의 무기다. 먼저 너의 힘부터 되찾아라. 그녀는 아들들을 상대로 냉정하게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대신 차가운 법으로 자신의 것을 되찾으며 그녀는 희생자에서 채권자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시장의 생선 장수 김정숙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 되찾은 상가 건물의 가치는 재개발 소식으로 급등했고 펀드 투자금은 그녀를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소유한 수십억 자산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자신보다 더 큰 부와 힘을 가진 여왕이 되자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툰 솜씨로 아침밥을 차려놓고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꽃다발을 사들고 와 어색하게 현관을 서성였습니다. 정숙은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갑게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가장 멀고도 가까운 동거인으로 자신의 곁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게 된 여왕이 낡은 과거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진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대신 지난 60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엄 있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여왕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가 나를 가장 깊은 웅덩이에 버렸기에 나는 비로소 길 위에서 나의 귀인을 만날 수 있었고 하늘의 뜻을 깨달았으며 마침내 진짜 나 자신을 얻었다. 그러니 원망 대신 감사하마.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자식에게 죄를 받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시련과 귀인의 도움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원수마저 품어내는 만인의 재물과 복을 끌어당기는 진정한 여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